네, 반갑습니다. 많이들 와주셨네요. 비도 오고 기분도 그러실 텐데, 네. 지금 웃으신 분들은 아재 인증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급하게 제목을 좀 바꿨어요. 잠시만요. 원래 요거를 써야 되는데, 요게 화면이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요런 경우를 대비해서 또 요런 것도 준비했습니다. 데브옵스 초점 맞추기. 네. 제가 페이스북에 최근 글을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들이 이제 시력이 좀 안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봤더니 시력이 안 좋다고 이렇게 해서. 근데 애들은 이제 동공이 계속 움직이니까 조절마비제라고 해서 안약을 넣어요. 그러면 그 안약이 동공을 이제 특정 크기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놓고 안 줄게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되게 막 눈부심이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엄살이라고, 엄살 부리지 말라고 해서 제가 눈에 넣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네. 초점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물이 잘 안 보이고 글이 이렇게 안 보여요. 지금 아직도 오른쪽 눈은 이제 초점이 안 맞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데브옵스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모호하던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이게 기술적인 모호함보다는 이게 뭔지를 정확히 못 보기 때문에 초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병상련 입장에서 초점이 안 맞아본 사람 입장에서 데브옵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초점이 맞아질 수 있도록 오늘 자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 회사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다루려고 인트로 부분에 요런 제 이제 양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공개 세션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좀 실을 수 없어가지고요. 네, 그 내용은 뺐습니다. 그래서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는 이제 오픈소스 컴퓨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페이스북 코리아를 통해서 오셨죠? 네. 혹시 눈이 이렇게 음각 처리된 게 화면 때문이고요. 네. 혹시 이분 누구신지 아시나요? 이분이 누구신지 맞추시는 분께 제가, 네, 손 드신 분, 저분 말고요. 맞추신 분께 제가 유데미 온라인 강좌 무료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아시나요? 네. 자막에 있는데요. 네. 자막 적혀 있습니다. 이거 보고도 모르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네. 제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유데미 무료 온라인 강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몬티님이시고 마이스큐엘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마이스큐엘 만들어서 선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면서 4조를 버셨어요. 현금으로. 네. 4조의 신화를 가지고 제가 이분의 길을 받아서 소스를 오픈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잘 되길 원했는데 저는 아직 4조를 못 벌었고요. 네. 나중에 벌면은 페이스북에 올리겠습니다. 이분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 지워야겠네. 요분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0, 80 이러길래, 그래, 니가 키가, 그래, 커 보인다. 키가 180 되나 보네. 이러는데, IQ가 180이래요. 네. 이분이 오픈스택을 만드신 분이세요. 오픈스택을 만들고, 피보탈로 갔죠. 네. 피보탈은 여기 지금 행사 진행하는 쪽이고요. 이분은 이제, 셉라고 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런 쉐어드 스토리지를 만들 수 있는 셉 솔루션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이분들의 이제 기운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데브옵스라고 하면 굉장히 모호할 수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마우스랑 혹시 뒤에 다 들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긴 들리세요? 지금 안 들리세요? 네, 마이크 쓰겠습니다. 손이 많아가지고, 네. 핀 마이크 있나요? 감사합니다. 들리시나요? 네. 기쁜 소식입니다. 네. 타거스 가방 교환권이 경품으로 들어왔습니다. 2개가요. 네. 네. 제가 종종 문제를 내겠습니다. 있어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감동 깊게 본 글이 있어서 설계를 좀 시켜드릴 건데 좀 깁니다. 읽어볼게요. IT 1, 2세대 벤처기업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한 국내 IT 기업 출신 엔지니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의 능력이 달인급으로 발달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삽 한 자루를 주면 그 삽으로 땅을 파고 못을 받고 공구리도 치고 철거도 하고 나무도 자르고 심지어 고기도 구워 먹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달인이 떠나고 나면 삽 한 자루밖에 안 남더라. 그 개인만 성장하더라.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삽을 받는 순간 삽이 깎여진 각도와 소재, 주로 다른 부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환경별, 사용자별 적합한 삽을 분류하고 적절한 사용법을 만들어 나갈 줄 알아야 한다. 심지어 필요에 따라 삽에 모터도 달고 컴프레서도 달고 도구와 환경을 발전시켜 나갈 줄 알아야 한다. 특정 사람이 나가고 그 사람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드는 사람만큼 회사에 도움이 되는 존재도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로 그 회사 자체이다. 회사가 그들의 도구에게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많은 것을 발휘해왔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생활의 달인이 아니라 생활의 보편적인 합리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보고 너무 공감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글을 제가 적었거든요. 저는 제가 작년에 적은 글을 보고 야 이거 대박이다 이러고 재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데브옵스라는 게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은 뒤에 설명을 자세히 드릴 텐데 회사에 보면 특정 잘하는 뭐 능력자, 슈퍼 개발자 그런 분들 한 명에 의해서 회사가 돌아가요. 사실 그런 분들이 큰 역할을 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나가고 나면 비즈니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대부분 운 좋게 다른 사람이 바톤을 받아서 이제 하겠지만 없는 경우는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손이 빠르고 굉장히 능력이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이 회사를 받쳐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없더라도 회사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이고 회사가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사설을 좀 넣었고요. 요거 좀 연장선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혹시 이분 아시나요? 로버트 리스턴. 요분 맞추시는 분께 타거스 가방을 드리겠습니다. 검색 찬스. 빠른 검색은 구글. 네, 구글 관계자분이 계셔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못 찾으셨어요? 손을 먼저 들어주시면. 네. 영국 외과이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타거스 가방 드리겠습니다. 네.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분이 그 영국의 외과인데 이분이 수술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손이 엄청 빨랐어요. 이분이 웨스트엔드에서 가장 빠른 칼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웨스트엔드 지역인가 봐요. 그 지역에서 가장 빠른 칼. 이분이 얼마 전에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검색 1위가 됐던 분이세요.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손이 엄청 빨라요. 수술할 때 막 메스를 입에 물고 막 이렇게 한대요. 사람 하나 다리 잘라가지고 봉합하고 피 이렇게 다 막는데 2분 30초 걸린다는 거예요. 네. 2분 40초면은 그 전자레인지에 뭐 넣어놓고 밥이 데워지기 기다리는 시간인데 다리 봉합을 끝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보니까 뭐 현란한 거예요. 그래서 너 한번 무대에 올라가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수술을 무대 위에 올려가지고 사람들 보는 데서 수술을 했었어요. 네. 너무 이게 현란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오늘처럼.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한데. 수술을 진행했는데 그때는 돈을 더 내면 관객 중에 한 명이 참관인으로 이렇게 올 수 있었어요. 옆에서 보는 거예요. 가짜인가 진짜인가? 다리를 진짜 자르는가 아닌가?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오니까 울렁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 진행합니다. 하다가 리스톤이 환자의 다리를 자르면서 조수의 손가락을 자르게 됩니다. 피가 막 낭자를 하는 거죠. 으아! 막 이런. 너무 당황한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칼을 또 꺼내는데 옆에 참관인 옷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투둑 이러니까 그 사람이 장기가 파열된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쇼크로 심장마비 죽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보면 그 다리 절단한 환자도 이게 막 사고가 막 나고 피가 터지고 이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에는 감염으로 사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 얘기 왜 나오냐면 그 의학사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이유가 빨라서가 아니라 한 명을 살리려고 했는데 3명이 죽었어요. 사망률 300%의 의사, 불명예인 거죠. 세상에서 가장 손이 빠른 사람, 아니 웨스트엔드에서 가장 손이 빠른 사람.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때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었습니다. 마취제가 없었다 보니까 눈 멀뚱멀뚱 떠있는 사람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고. 그러니까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다행히도 그 환자가 기절하면 좋은데 이 새끼가 안 죽어요. 계속 눈도 이렇게 있어.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네, 제가 단어를 가려 쓰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 그렇게 빨리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수술실의 상태가 굉장히 불결했던 거죠. 피가 터지고 막 빨리 하려고 입에 메스를 물고 침 발라진 걸로 닦고 막 뒤에 봤더니 막 피 묻어있는 가운 그대로 입고 들고 막 그랬대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이 얘기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삽질 장인,
그 얘기가 이제 겹치는 거죠. 한 사람의 능력은 결국에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처할 사람도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윌리엄스 롱이라는 사람이 에테르를 최초의 마취제로 써서 수술에 성공을 합니다. 네. 이때부터 환자들이 눈은 멀뚱멀뚱 뜨지 않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술하기 좀 편해진 거죠. 수술하긴 편해졌는데 결과적으로 사망률 낮추지 못했어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근데 이상하죠? 이거는 당장의 의사들이 필요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어 놨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수술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안 됐다는 거죠. 그 뒤에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은 앞에 그 리스턴의 제자였습니다. 조셉 리스터가 수술실 보니까 과간이 아닌 거예요. 막 가운에 피가 터져 있고 입에 메스를 물었는데 메스에 침도 묻어 있고 내가 봐도 더러운데 그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거는 무균 수술법이라는 걸 최초로 고안을 해요. 이 사람이 한 거는 도구 같은 거 이런 거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봤더니 입에 메스 물지 마세요. 네. 마스크 끼세요. 피 묻은 가운 빨고 오세요. 손 씻고 들어오세요. 환경 깨끗하게 하세요. 요런 정책, 문화 이런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 최초로 의사 최초로 영국의 남작이 됩니다. 자기를 받게 되고 귀족이 되고요. 현대 외과 수술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개인의 기량에 의존해서 발전을 하면 안 돼요. 개인의 기량은 결국 어떤 도구, 정책, 문화 등으로 대체되어서 정형화되고 이게 발전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조셉 리스터라는 사람은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문화를 바꾼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자 약속하고 여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리한 사람이에요. 네.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잘 쓸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를 이제 넣은 거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촌놈이라 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맥이 끊겨가지고 다시 할까요? 네. 그렇고요. 요거는 오늘 아침에 오전에 제가 급하게 이제 이 글을 나누다 보니까 뭐 데브옵스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도 있고, 데브옵스가 이제 접하기 어렵다는 분도 계셔가지고 자료를 추가를 한 겁니다. 제목을 이렇게 지어달라고 하셨어요. 40대 아재 인프라 엔지니어의 고민. 데브옵스 엔지니어라고 하면 다음의 스펙을 필수로 갖추고 있어야 하나요? 모든 OS 네트워크 등 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전문가 능력, 탑10 개발 언어에 대한 전문가 능력,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 PM 능력,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 전문가. 이런 좋은 말들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없습니다, 별로. 네. 너무 뭐라고 할까요? 너무 슈퍼맨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제 답변은 데브옵스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소통 능력이고요.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고요. 협업 능력이고, 지속적인 개선 의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구, 언어 이런 것들이 데브옵스를 이루는 주축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받쳐주는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데브옵스를 바라볼 때 뭐 하세요? 데브옵스 엔지니어예요. 어떤 일을 하세요? 네, 엔서블 깔아요. 요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뭐 결과가 있어요. 요런 걸 해야 돼요. 엔서블 까는 거 아닙니다. 퍼페 나가 있어요. 이런 걸 바꿀게요. 네. 그래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데브옵스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좀 하나 예제를 들까 하는데요. 예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주로 대체적으로 많이 있는 그 예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비즈니스 니즈에 의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죠. 그럼 데브라는 영역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개발한 걸 운영하기 위해서 옵스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옵스가 이걸 운영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교집합에는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레이 영역이 있어요. 데브 앤 옵스 스페셜라이즈드 존이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바꿀게요. 데브 앤 옵스 스페셜라이즈드 존은 약간 이거는 개발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모호한 영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데브 환경 그리고 프로세스를 빌드업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개발 환경은 누가 개발하시나요? 개발 환경은 누가 만드시나요?
혹시 여기 개발자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참여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무료 세미나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보통 개발자분 계시나요? 그러면 아무도 없대요. 근데 뭐 얘기하면은 개발자래요. 네. 오늘 참여율 굉장히 좋습니다. 운영자 계신가요? 운영자? 네. 많으시네요. 데브옵스 엔지니어링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SRE랑? 네, 네. 개발 환경,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개발 환경을 누가 만들어주시나요? 개발자, 누가 만들어주시나요? 본인은 개발자신가요? 본인이 직접 개발하시나요? 본인이 직접 개발한 거를 바로 프로덕션에 라이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면 프로덕션에 라이브 하기 위해서 검증을 한번 하잖아요. 검증해 줄 거면 미리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개발자 만들까요? 개발자가 뭘 만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인프라에서 뭘 원하는지 알면 만들어줄 텐데. 그리고 서비스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은 운영 쪽에서, 옵스 쪽에서 해요. 당연히 시스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서비스 모니터링은 누구 할까요? 운영에서 하죠. 운영에서 하면은, 운영에서 장애가 나면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칩니다. 뭐가 배포가 되고 어떤 로직이 문제인지 몰라요. 못 고쳐요. 그러면 개발자가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개발자는 접근 권한도 없어요. 네. 접근 권한이 없으니까 수정할 권한도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로그 컬렉션이랑 뭐 로그 분석. 요거는 뭐 요즘 뭐 데이터 전문가도 있으니까 그들이 하겠지만 사실 그들도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내려받아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소스 코드 컨트롤. 이거는 이제 SCM 쪽이죠. 그 깃이나 서버전, CVS도 쓰신 분 계시겠지만 그 깃에 파일을 올리는 거는 파트 리더, 프로젝트 리더가 하시겠지만 그 자체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가 할까요? 깃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모호한 겁니다. 누군가 하겠죠. 네. 회사에서 누가 하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귀신이 하고 있어요. 네. 누군가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수한 개발자 한 명이 다 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이거 못하는데 이거 김 과장 봐봐. 예. 이러고 할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테스트 배포. 이거 프로덕션 배포가 아니라 테스트를 위한 배포는 QA 쪽에서 테스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해야 될까요? 인프라 역할일까요? 모호해요. 굉장히 모호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이런 모호한 영역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면 이런 부분들도 주로 대부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개발은 해야 되는데 운영 쪽에서 안 받아주면 그만인 거니까. 개발은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니까 대부 쪽의 역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옵스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옵스 역할은 좋을 일이 아니에요. 야, 우리 이제 놀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아요. 위기감을 느낍니다. 네. 심지어 거기에 요즘엔 클라우드 인프라가 나왔습니다. 네. 메가존, 오늘 이 자리에 주최해주신 메가존 클라우드, 다 이제 비즈니스의 빠른 속도를 위해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렇게 주로 다루는데, 클라우드 인프라 나오면서 옵스의 역할도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 역할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개발자 역할이. 그럼 그 개발자는 프론트 개발자고 백엔드 개발자가 있는데 이건 또 누가 하는 거예요? 역할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더 나가면은 지금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시작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한 플랜, 그리고 디자인, 여기서는 이제 설계 쪽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전체 설계와 개발을 진행하고, 그리고 개발한 거에 대한 리뷰, 그리고 빌드를 해서 테스트를 거쳐서, 액셉턴스를 거쳐서 배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배포한 걸 모니터링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일련의 프로세스도 누군가는 해줘야 돼요. 파트 리더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죠. 프로젝트 리더 분들께서 하고 계시고. 근데, 그게 그분들의 역할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들이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를 하면 다른 일을 못하게 되죠. 굉장히 모호합니다. 데브옵스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냐면, 중요한 거는, 데브옵스는 이것들을 받쳐주기 위한 큰 문화 안에 있습니다. 데브옵스 자체는 컬처예요. 무슨 일 하세요? 데브옵스예요. 그럼, 당신은 문화예요. 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데브옵스 엔지니어링이 되겠죠? 데브옵스 스페셜리스트가 되겠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데브옵스 컬처 안에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할 건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딱 하는 거예요라고 정해지지 않아 있어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러면 소통을 해야 되고, 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변화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좋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블레임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뭐 솔직해지고 전부 투명하게 모든 일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 하는 자체가 문화인 거고, 문화를 시작으로 이것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모두 돌아가셔가지고 데브옵스를 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시작을 하면 못해요. 그 컨설팅, 해외 이제 어떤 컨설팅 업체에 보면 데브옵스를 얘기하면 데브옵스는 절대 어떤 롤이나 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라고 해요. 우리 모두가 그거를 직접 해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들으면 마치 개발자분들이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은 여기 와서 이런 강의는 하지만 예전에 데브옵스 코리아 만들었을 때 데브옵스 코리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야, 너 뭐 그런 걸 만들어도 힘들게 하냐. 그래서 뭐가 힘들어 했더니 자기는 개발자인데 개발한 것도 운영을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힘들다. 당연히 힘들죠. 데브옵스는 개발한 사람이 운영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개발을 하는 사람이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도와주는 문화인 거고.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되는데 그 컨설팅 업체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도 그 전문 그걸 영역을 따로 하면 안 된다. 모두 다 같이 해야 된다. 모두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건 아무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겠죠. 데브옵스 에반젤리스트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즘에 기술 쪽에는 에반젤리스트들이 많이 있죠. 새로운 기술도 많이 나오고 문화나 이런 것들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스페셜리스트도 계시고요. 엔지니어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잡아주고요. 이런 문화를 홍보를 해주고 알려주고 우리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게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역할이에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그레이 영역에서 어떤 그 도구나 뭐 어떤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동화 도구가 나와서 이게 이렇게 되고 빌드가 되고 어떤 부분에서 헬스 체크를 해주고 이런 도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요걸 기반하에 개발자들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프로세스 전부 타지게 되는 거죠. 이게 되고 나면 그때서야 그 모 컨설팅 업체가 말했던 데브옵스는 필요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전문가적인 영역이 필요한 거죠. 엔지니어링. 네. SR이라고도 하고, SR인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데브옵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거예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데브옵스 엔지니어링은 이렇게 그 자동화된 툴, 사람이 해야 되는 것들을 실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코드화 시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SRE도 비슷한 관점인데, 사실 제가 보는 관점은 SRE는 구글에서 나왔어요. 사이트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글은 제가 앞에 그 설명드렸던 거를 문서로 남겼을 때 읽어보실 수 있게 글 남긴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데브옵스와 SRE에 대해서 나오는데, SRE는 이제 구글에서 나왔고, 어떤 페이지에 대한 성능, 페이지가 응답하는 성능. 근데 그게 단순히 코드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상 일어날 수 있는 것들, 인프라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뭐 개선할 수 있는 다른 기능들, 이런 것들을 구성하다 보니까 거기 도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개발하게 되고, 그 도구에 대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받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개발과 배포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이클이 마치 데브옵스 엔지니어링과 비슷해졌어요. 데브옵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하는 일을 그 기계가 대신하게끔 이런 그 자동화 처리 이런 걸 하면서 이런 이터레이션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SRE와 데브옵스가 바라보는 지향점은 좀 다른데 하는 역할은 비슷해졌어요. 근데 SRE라고 구글에서 말한 이유는 구글은 이미 회사가 시작할 때부터 데브옵스 문화가 있었어요. 데브옵스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소통하고 콜라보레이션하고 체인지 이즈 굿 뭐 이런 것들 트랜스페런시 이미 다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구글 전체 문화를 운영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아마 이름을 바꾸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글에서 네. 네.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 얘기 왜 했냐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 데브옵스랑 모호한 걸 하세요? 데브옵스가 왜 모호하죠? SRE는 명확한데 데브옵스는 모호하잖아요. 데브옵스는 문화니까 그렇죠. 했더니 SRE는 롤이다. 데브옵스 엔지니어링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데브옵스라고 부르면 좀 달라요. 포괄적인 부분이니까. 데브옵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동화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쪽으로 이제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SRE랑 비슷하게 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 이 뒷부분에는 제가 이제 있었던 회사에서 경험했던 데브옵스 문화라든지 역할 그리고 이제 SRE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좀 다루기 힘들 것 같아서 뺐고요. 바로 이제 CI/CD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비도 오고 기분도 그래서요. 네. 네, 요즘 핫하다는 CI/CD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혹시 CI/CD 들어보셨나요? 네, 안 들어본 계신가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컴팩트 디스크. 안 들어보셨어요? 네. CI는 그 개발을 하는데 특정 프로젝트에서 뭐 프로젝트가 작으면 문제가 없어요. 큰 프로젝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게 되면 소스가 겹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뭐 어쪽 상단 배너 쪽, 바 쪽에 이제 그 코드를 수정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수정하다 보니까 상단 바의 뭐 메뉴를 바꿔야 된다 이래서 같이 하다 보면 공동 작업하다 보면 소스가 겹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 스코핑을 해주는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개발한 걸 배포하기 위한 그 조닝도 합니다. 그러니까 빌드 대상들을 선별을 하고 그 컴플릿 쪽난다고 하죠. 서로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코드를 만들었는데 쪽났을 때 누군가 나와가지고 방향을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CI라고 하면 이제 Continuous Integration, 지속적인 통합 하면 말이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그래서 CI/CD라고 부르는데 CI/CD 같이 나오는 이유는 네, CD만 나오면 컴팩트 디스크 같으니까요. 네, CI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젠킨스를 많이 쓰는데 CI라고 하면 그래도 좀 알아들으세요. 개발하시는 분들은. 근데 CD는 같이 와야 되겠죠. CD는 Continuous Delivery 또는 Deploy라고 해요. 네, 그건 뒤에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위키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CI/CD의 진행 방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딜리버리 팀이라고 보면 이쪽은 그 개발 영역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스테이징 환경, 그 다음에 이쪽은 프로덕션이에요. 처음에 이제 그 개발자가 개발한 거를 뭐 그 기세나 이런 데를 올리면 빌드가 돼서 아티팩트가 떨어져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여기에 이제 내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오토메이티드 엑스텐스 테스트라고 해서 뭐 이게 뭐 이쪽은 그 뭐 도구 테스트 자동화 도구 이런 걸 써가지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스테이징에서 확인이 돼요. 그렇게 사이클이 넘어가면서 여기에 보면 그 이쪽은 뭐 셀레늄이라는 도구를 써가지고 유저가 보는 화면에 대한 것도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단계별로 그 아티팩트들이 다 전달이 돼서 최종적으로 프로덕션에 배포가 되는 거를 CD라고 보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뭐 유저 엑스텐스 테스트 부분에 사용자 승인이 있으면 이게 딜리버리 자동으로 이쪽으로 이게 아티팩트가 딜리버리 되니까요. 컨티뉴스 딜리버리 가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냥 무중단으로 간다고 하면 컨티뉴스 디플로이먼트가 되는 거죠. 이쪽까지 배포까지 되는 거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조금 다르고요. 대동소이하다 보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앞에 설명드린 걸 좀 더 쉽게 보면 개발자 개발을 해서 이런 그 SCM 코드 관련 리파지토리에 올려놓으면 젠킨스가 여기서는 이제 웹훅이 발생을 하죠. 나 업데이트 됐어라고 하고 웹훅이 발생해서 젠킨스에 있는 특정 웹훅을 호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자바 같으면 메이븐에서 빌드를 해서 아티팩트를 떨구고 특정 리파지토리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 단계는 CI 단계고요. CD는 어떤 뭐 배포를 위한 페이지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 젠킨스의 웹훅 부분에 트리거를 걸어주거든요. 특정 그 트리거링을 땡겨와가지고 그 URL을 호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디플로이를 하면은 배포 에이전트가 있을 경우에는 각 서버에 들어가서 배포를 해주겠죠. 예를 들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테이너, 도커 이런 거는 오케스트레이션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각 서버에 배포를 진행하게 되죠. 그럼 리파지토리에서 아티팩트를 땡겨와서 네 업데이트를 하게 돼요. 이렇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내일 다들 댁에 가셔서 이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걸 구성하기에는 좀 시행착오라든지 각각 제품에 대한 그 특성이나 이런 것들 잘 알아야 될 거고요. 이런 분석하는 작업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요즘에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거고 그런 걸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걸 하려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인프라에 대한 구성인데요. 인프라에 대한 구성을 이제 왜 설명을 드리냐면 그 피보탈에서 설명을 잘 해주시겠지만 넷플릭스에는 베이커리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베이커리라는 파트는 인프라에 대한 베이스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왜 인프라에 대한 베이스 이미지를 만들어주냐면 뒤에 이제 제가 피닉스 서버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틴 파울러가 2003년인가요? 피닉스 서버 패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뮤터블 인프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뮤터블 불변한이라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다들 아시겠죠? 네. 이뮤터블 인프라는 인프라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 자체가 변경이 되지 않고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패킹이 된 상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개발 단계에서 이뮤터블을 만들고 개발단에서 대부 테스트를 거쳐서 그대로 스테이징에 들고 와서 테스트를 하면 테스트할 것도 별로 없고 거의 비슷해요. 이거를 프로덕션에 넣으면 거의 비슷해요. 네. 문제가 생기면 이걸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던 것들을 올리고 새로운 것들을 뒤로 내립니다. 이렇게 롤백하는 형태로 이제 배포를 하거든요. 그 이뮤터블한 인프라를 만들려고 하면
베이스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때 당시 2003년에 나왔던 그 이뮤터블 인프라는 구현하기 힘들었죠. 왜냐하면 VM 자체도 무거우니까. 그리고 박스 장비를 가지고 와서 랜선 꽂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못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도코가 나와서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도코가 하나의 아이솔레이트 된 환경이 되어 있고, 제가 도코 강좌에서 따로 이제 주로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코는 우분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UFS라는 걸 써요. AUFS는 적층형 방식의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이미지가 올랐을 때 앞에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앞에 걸 안 받고 뒤에 것만 받아요. 역등성이라고 하죠. 그런 형태로 배포를 하기 때문에 앞에 1기가짜리 컨테이너가 있었으면 1.5기가가 들어왔을 때 0.5기가만 받아갑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저장할 때도 같이 모아져요. 이거는 그 스토리지 관련해서 디듀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다 윈도우 10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윈도우 10이 하나에 1기가일 때 3기가를 가지는 게 아니라 1기만 갖게 됩니다. 중복되는 거를 중복 처리하니까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포 도구를 많이 쓰게 된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올라가 있던 컨테이너에다가 새로운 거 올려주면 되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뮤터블이 배포 형태로 되게 돼 있어요. 이뮤터블한 인프라가. 그래서 이뮤터블한 인프라를 사설이 길었지만 만들기 위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쉬워요. 도커 파일에 이 OS를 구성할 항목들을 프로비저닝이라고 하죠. OS를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한 내역을 저장한 것들을 깃에 올려놓고 다음번에 이거를 좀 업데이트할 때 깃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고 빌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유닛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정상이 되면 여기에 대한 태그를 새로 따주고 이거를 이제 프라이빗한 레지스트리, 도커는 이제 리파지토리를 레지스트리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거기에 올려둡니다. 이렇게 베이스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 이제 베이커리 파트예요. 요거를 가지고 앞에 만들어놨던 소스를 머지를 합니다. 그쪽이 이제 뒤에 나오는 이뮤터블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빌드 프로세스인데 비슷합니다. 대동소이예요. 여기도 도커 파일이 들어가는데 도커 파일에 특정 볼륨을 마운트 해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도커 파일 안에 카피라고 되어 있죠. 카피 어떤 디렉토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도커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요. 탑재가 되고 이게 머지가 된 상태로 빌드가 되면 이게 이뮤터블 인프라가 돼요. 네, 물론 설정 파일을 파라미터 값을 뽑아가지고 일부 수정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mysql.dev.com으로 개발했던, dev.mysql.ralphyang.com으로 개발했던 게 스테이지로 왔을 때 stage.mysql.ralphyang.com 이 정도는 바뀌어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DB를 커넥션 할 수 없잖아요. 더 나가면 그 개발 환경과 스테이징 환경에 별도의 DNS를 둬서 개발 환경에서 mysql.ralphyang.com을 쳐도 dev로 가고, 스테이징에서 똑같은 URL을 치더라도 스테이징으로 가고, 프로덕션에서 똑같은 걸 치더라도 프로덕션으로 가고,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네. 별도의 존을 역할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뭐 손댈 게 없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파라미터를 봤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뮤터블한 인프라 만들고 나면 이거는 이제 딜리버리가 가능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 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너무 재미없나요? 앞에 재밌게 하다가 다들 심각해지셔서 제가 춤이라도 춰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무튼 네,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하나 예예요. 그러니까 이뮤터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베이그란트라는 걸 썼거든요. 베이그란트 써보셨나요? 안 써보셨나요? 안 써보셨어요? 베이그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분이 계시면 제가 타거스 가방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나요? 네. 타거스 가방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시지만 아는 거를 공유해 주시기 위해서 네.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네. 짧게 하는 내용인데요. 네. 해시컴에서 만든 그 가상화 네. 운영을 네. 알고 있고요. 네. 네. 저희 로컬 PC에서 네. 그 별도의 가상 네. 인프라 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네. 도구입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베이그란트라고 하는 거는, 내 PC에, 맥북에, 버추얼박스라든지, 아니면 윈도우에 보면 하이퍼비라든지 이런 가상화 도구가 있잖아요. 가상화 도구를 보통 우리는 연말에 가끔 씁니다. 윈도우를 띄워서, 네.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연말정산을 하죠. 그런 용도로만 쓰지 않고, 베이그란트는 프로비저닝을 해줍니다. VM 프로비저닝을. 그래서 베이그란트가 프로바이더로 버추얼박스라는 걸 설정하고, 또는 윈도우에서 베이그란트가 프로바이더를 하이퍼V를 설정을 하고 어떠한 특정 파일을 받아요. 그 파일을 받아서 그 파일을 실행을 하면 클러스터 형태로
올라와요. 그리고 OS가 올라오면서 OS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과정의 프로비전을 다 진행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베이그란트에다가 베이그란트는 베이그란트 파일이 있어요. 도코는 도코 파일이 있고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설치를 위한 그 명세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베이그란트 업하고 도커 01.dev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도커 야간 과외 때도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었는데 도커 dev 01. 도커 01.dev라고 하면 인스턴스가 하나가 생기고요. 도커 02.dev 이러면 인스턴스가 VM이 착착 생겨요. 근데 VM이 생길 때 여기는 도커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도커 컴포즈라는 게 예를 들면 일라스트서치, 키바나, 뭐 로그스탯이 이런 그 조합, ELK 조합을 하나의 그런 설치 명세로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VM이 올라올 때 그 어플리케이션 환경이 만들어진 대로 올라와요. 이게 뭐냐면 인스턴스만 올라오면 IaaS예요. 인프라 애저 서비스. 근데 여기에 플랫폼이 들어가면 파스가 돼요. 플랫폼 애저 서비스. 네. 이 파스가 아니고요. 네. 네. 파스 요즘 모르시나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나요? 요즘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그 파스가 구성이 되면 개발자들이 필요한 공간들을 제공하게 되죠. 아까 제가 처음에 개발 환경을 누가 만들어 주나요? 했을 때 개발자분들이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개발자분들이 만들어 주신 개발 환경은 뭐가 설치가 되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고 프로덕션에 적합한 환경인지 튜닝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환경을 도커 컨테이너 명세를 해서 VM에 올려주면 개발자분들 손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개발자분들께서 우리 힙사이즈 좀 키워줘요. 이러면 그거를 반영한 것들을 아까 저기 그 베이스 이미지를 만드는 베이커리가 다시 한번 빌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 과정을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거는 그냥 저희가 이제 하나 만들어놨던 그거 이거를 이제 형상화시켜서 보면 하이퍼바이저 이게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는 거죠. 버추얼 박스가 있으면은 여기 베이그란트는 얘를 통제해준 역할을 해요. 하이퍼바이저는 이게 하이퍼바이저. 버추얼 박스 자체가 그 가상화 장비인 거고, 베이그란트는 얘를 이렇게 옆에서 관리해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VM 필요해라고 이제 프로비저닝을 실행하면 VM 인스턴스, 가상화 장비를 하나 올려주고, 도커 컨테이너를 띄우고, 도커 컨테이너 뜨기 위한 도커를 설치하고, 버전을 최신코를 바꾸고, 도커 컨테이너 내부의 특정 디렉토리를 VM에 있는 특정 디렉토리로 볼륨 마운트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걸 왜 하냐면, 개발자가 ID를 통해서 이 서버에 접속해서 이 디렉토리에 ID를 마운트를 시켜서 개발을 진행하면 이거를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컨테이너에 접근하면 이게 소스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발하고 여기서 보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베이그란트로 만든 이유는 이 환경을 개발자의 맥북에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럼 개발자가 맥북에서도 프로덕션에 있는 똑같은 환경을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게 소스가 다 이제 완전히 됐다. 커밋 앤 푸시를 합니다. 그럼 깃이 올라가고 요 소스가 도커 내부에 카피가 돼서 탑재가 돼요. 머지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얘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이뮤터블한 인프라가 되는 거죠. 요거를 특정 장비에서 베어메탈이나 VM이나 이런 데다가 러닝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디플로이가 돼요. 네. 그거를 환경별로 여러 번 하면 컨티뉴어스 디플로이가 돼요. CD가 돼요. 네. 개념이 굉장히 쉬워요. 개념이 쉽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 인프라가 계속 어떤 소스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계속 증가된. 왜 이렇게 하냐면 개발 쪽에서 개발해서 스테이징에 배포를 했어요. 스테이징에서 과장님 이거 화면 안 뜨는데요. 급한데. 그쪽 계정 좀 줘봐요. 그래서 스테이징 들어가요. 고쳤어요. 네. 배포 계속 해주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고 네. 개발 쪽 반영해 놓을게요. 개발 쪽 반영 안 해요. 네. 그리고 스테이징이 프로덕션에 배포가 돼요. 프로덕션 안 되는데, 잠깐만요. 프로덕션 계정 좀. 프로덕션에 들어가서 수정을 해요. 그리고 개발 쪽에는 업데이트를 안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분이 나갔어요. 그리고 스테이징 장비가 노후화돼서 바꿨어요. 재현이 안 돼요. 네. 버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버그였어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뮤터블한 인프라는 그런 걸 줄이기 위한 거예요.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를 굉장히 줄이고자 하는 거죠. 배포를 하면 이미 만들어진 인프라에 특정 와르나 자르가 들어가고 링크를 걸어주면 지속적인 배포를 계속 사람이 하다 보면 어떤 게 쌓였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하다 보니까 배포도 이제 자동화도 안 될 뿐더러 무중단 안 되는 거죠. 네. 다운타임을 갖고 정기 점검을 하고 이런 단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주로 쓰는 얘기인데 저는 인프라 쪽 데브옵스 쪽을 10수년간 했지만 사실 처음 시작했다는 거는
웹 디자이너였어요. 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지방에서 일할 때인데, 이것도 약간 사설입니다. 지방에서는 웹 디자인을 뽑아서 모든 걸 시킵니다. 왜냐면 웹 디자이너가 인건비가 제일 싸거든요. 네. 한 달에 60만 원이었어요. 네. 한 달에 60만 원을 주고 웹 디자이너를 뽑아가지고 화면을 기획을 해요. 기획을 하고 이거를 제로보드를 가져와서 개발 수정을 해서 그거를 인프라에 넣어서 반영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예전에 야후 했을 때인데 배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다 체크를 했었어요. 뭐가 바뀌었나? 뭐가 바뀐지 알아야 책임을 지죠. 뭐가 바뀌었나? 물어봤더니 디자인적인 부분이 바뀌었고 뭐 디자인이 어디가 바뀌었나요? 모르겠는데 상단 배너 쪽 변경이 됐어요. 상단 배너 비슷한데 색깔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1픽셀이 밀렸어요. 그러더라고요. 1픽셀이 밀린 것 때문에 배포를 진행했습니다. 네. 배포를 진행하다가 중단이 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모 회사에 있을 텐데 제가 물건 사는 걸 되게 좋아해서 홈쇼핑에 취직을 했었어요. 네. 아침에도 그날도 이제 홈쇼핑에서 결제를 하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관리하는, 제가 운영하는 서비스인데 결제가 안 되면 장애인데 얼럿이 아닌데 얼럿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배포하는 거다. 배포 담당한테 갔어요. 배포하셨나요? 했더니 배포하셨대요. 배포하는데 세션 처리 안 하셨냐 했더니 안 했대요. 세션 처리 하셔야죠. 세션 처리 일일이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거 다 못하니까 아침에 배포하는 거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8시 반 정도 였거든요. 그럼 제가 내일 7시 출근하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일찍 배포를 해야죠. 그러면 제가 더 일찍 와서 쇼핑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일찍 해야죠.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농업적 근면성. 이걸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장애가 나는 상황이 생기는데 결국 배포했던 게 1픽셀 밀린 거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디자이너 그 하나의 디자이너만 혼자서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이제 마음이 놓인다. 자야겠다. 그랬을 거예요. 그거를 배포하기 위해서 우리의 미션 크리티컬은 서비스를 안정하게 가져가는 건데 배포를 하면서까지 장애를 일부러 만드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런 것들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이뮤터러블한 부분들이 나오게 됐다는 사설을 계속 듣게 된 겁니다. 네. 귀에서 계속 빠지네요. 이게 아무래도 착용법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배포가 되고 나면 피드백을 받게 되겠죠? 개발자 봤을 때, 이거 힙사이즈 좀 더 필요해요. 그러면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베이커리 부분에서 다시 빌드라고. 그래서 지금 배포되는 게 이미 여기에 있는 것들이, 프로덕션에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개발에 들어왔고, 개발해서 그 업그레이드 된 게 다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피닉스 서버 패턴입니다. 피닉스 불사조는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불꽃에서 살아나서 다시 제로 들어와서 재 속에서 다시 불로 깨어납니다. 이게 피닉스 패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이거는 이거 앞에 장인데, 이게 장이 바뀌었네요. 이거는 앞에 이제 피닉스 패턴 앞에 개발을 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린 건데, 하이퍼바이저가 VM에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하기에 편하게 됩니다. 개발하는 그 랩탑 안에서 하게 되면 한 명 개발한 걸 코드를 올리고 테스트할 수 있는 게 따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공동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여기서 A 프로젝트를 만든 것들을 B가 들어가서 보고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이미지는 도코 이미지 하나가, 도코 레지스트리 하나 있으면 관리가 된다. 그리고 베이그런트로 이런 환경들을 구성해 봤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베이그런트는 무료고요.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해시코프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하시모토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시모토의 코퍼레이션에서 하시코프예요. 네. 하시모토 되게 잘생겼어요. 제가 검색을 해볼까요? 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도커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뮤터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쉽고 그리고 배포했을 때 그 네트워크 비용이나 이런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을 하는 비용도 줄이고 하나의 그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도커를 받아들이기에 벅차요. 네. 너무나 먼 급니다. 네. 그래서 컨테이너를 써서 서비스를 구축할 때 어떤 이제 흐름으로 가는지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준비한 거고요. 그것도 뭐 크게 별거 없습니다. 개발자분이 요청을 해요. 나 뭐 필요해. 그러면 워드프레스 필요해.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데브옵스 그 딜리버리 CD를 위한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도커 레지스트리에서 미리 만들어놨던 부분에 대한 것들 이미지를 정리를 해서 요거를 이제 올려야겠어 라고 요청을 하면 이게 호스트에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서비스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렇게 서비스 못하죠. 네. DB만 있고 이게 호스트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중화해줘요. BCP. 혹시 BCP 아시나요?
BCP? 네. 비즈니스 컨티뉴어스 플랜이라고 해가지고요. HA는 하이 어벨레빌리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나지 않게 이중화를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도 이중화하고, 렉도 이중화하고, 전기도 이중화하고, 뭐 다 이중화, 전체가 다 이중화하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것까지 다 이중화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비즈니스의 주요도, 뭐 심각도, 이런 것들을 조절해가지고 HA 하는 게 이제 BCP예요. 비즈니스 컨티뉴어스 플래닝. 네.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네. BCP를 하기 위해서 이제 두 대를 올려놓고 HA 프락시가 올라가가지고 얘들을 이렇게 묶어주면 얘가 이제 로드 밸런싱 되는 거예요. 네. HA 프락시 정말 잘 만들었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마이스케일 부분도 이중화를 해주고요. 이쪽은 이제 셀렉트 부분이 되겠죠. 마스터 부분은 또 이중화하기 힘드니까 그거는 따로 H를 해주고요. 아무튼 그리고 HA 프락시 자체도 이제 이중화를 해줍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AJ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지금 여기는 이제 그 AWS 라우티 53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왜냐면 그 클라우드에 있는 이런 그 펑션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구글에 왔으니까 라우티 53를 강조하면 안 되겠지만, 네, 메가존에서 강조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하고 나서 봤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약간 정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터는 클라우드 라우터를 쓰고, 여기 라우터에서 도메인을 쳤을 때 도메인이 여기로 물려주면 서비스가 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부수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뭐 로그 스탯을 넣어가지고, 그 도커 컨테이너에 대한 로그를 받겠다 그러면 도커 컨테이너 로그 스파우트로 이제 땡겨오거든요. 지금은 비트라는 걸로 받아옵니다. 지금 업데이트 됐죠. 그래서 이것들이 저 이제 그 스트리밍 로그 스트림 그 이벤트 로그 스트림이라고 하는데, 요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도커는 하나의 아이솔레이트 돼 있는 인프라지만 이거의 진짜 하는 역할은 프로세스예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도커 안에는 프로세스 여러 개 들어간 거를 지양합니다. 왜냐면 도커 안에 프로세스가 백엔드, 그러니까 그 데몬 형태로 돌게 되면 뭐가 도는지 알 수가 없게 돼요. 로그도 파일 형태로 쌓이게 되면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포그라운드 모드로 그냥 화면에 떨구게 돼 있어요. 그게 이벤트 스트림 형태예요. 이거를 로그 스파우트가 캡처해서 로그 스테이션 밀어주면 이게 하나의 이제 로그 분석 도구가 되는 거고, 여기에 뭐 일라스트서치나 키바나 들어가면 이게 UI를 이렇게 구성을 해주고 뭐 블라블라블라 해서 ELK가 구성이 되고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올려주고, 그 외에 이제 스케일 인아웃에 대한 고려나 롤링 업그레이드에서 배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주게 되면 하나의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할 단계인데요. 그러면 이제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는 왜 하는가? CD는 왜 하는가? 라는 설명을 하면, 일단 임뮤터블한 인프라가 됐건 뭐 자동화 도구가 됐건 무중단 배포를 하기 위한 단계가 되는 거고, 무중단 배포가 되면 개발자가 개발하고 이제 커밋을 누르면 그게 빌드가 돼서 자동 배포까지 돼요. 그러면 지속적인 배포가 되겠죠. 그러면 빠른 개발이 빠른 출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비즈니스 단에서 굉장히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데브옵스에 대한 니즈가 많거든요. 개발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빨리 확인해서 빠른 피드백으로 더 나은 것들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생겨난 거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발 부분과 개발 테스트, 스테이징 테스트, 그리고 프로덕션을 가니까 충분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배포에 따른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롤백을 바로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이제 에러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전략 기법도 쓸 수가 있는데, 카나리 릴리즈라고 해서, 혹시 카나리 릴리즈 들어보셨나요? 카나리 릴리즈 아시죠? 네. 카나리 릴리즈, 여기 있는 이 그림에 이 카나리아입니다. 네. 공룡이 아니에요. 이 영화가 어라이벌이라는 영화인데 스포 있습니다. 재미없어요. 안 보셔도 돼요. 여기에 외계인이 지구에 나타나서 큰 이제 자갈돌 같은 큰 게 이제 그냥 뚝 서 있어요. 그러니까 쟤들 뭐야? 이러고 공격하려다가 대화를 해보자 해서 언어학 전문 학자가 스포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주선에 접근을 해요. 그랬더니 우주선에 타게끔 해서 우주선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여기 앞에 있는 게 세 장이에요. 여기 카나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왜 카나리아가 들어있냐면, 카나리아가 광부들이 탄광에 들어갈 때 들고 갔던 동물이에요. 왜냐면 카나리아는 기관지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가스 냄새를 맡으면 찍찍찍 짖다가 울다가 바로 죽어요. 그러면 바로 대피를 해요. 피해를 최소화해주는 부분이에요. 카나리아 리즈는. 그래서 감을 채셨겠지만 소프트 랜딩 기법으로 해서 배포를 할 때 100대의 장비 중에 한 대만 배포를 하고 특정 세션이 거기만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위치에서 L4에서 해시를 잡으면 특정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로고를 봐서 문제가 정말 없으면 배포를 늘리는 기법으로 나가는 게 카나리 릴리즈고요. 그리고 블루그린 디플로이는 사실 요즘에 다시 가까워봤는데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블루 세트와 그린 세트가 있고요. 블루 세트는 서비스의 러닝 중에, 예를 들면 이 블루그린은 대부분 이제 엔진 개발 쪽, 이런 엔진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블루 세트가 돌고 있고 그린 세트를 개발하고 테스트 끝나고 나면 블루와 그린을 스위칭을 딱 시켜요.
그리고 그린이 러닝이 되다가 문제가 치명적이다 싶으면 다시 그린을 내리고 블루를 올려요. 근데 이게 예전에 운영이 됐다가 잘 안 썼던 이유가 블루 세트가 서비스를 위해서 100대가 필요하면 그린도 100대가 있어야 되니까 200대를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BCP 관점에서 이거 너무 낭비가 심해서 안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다시 각각 맞는 거는 클라우드가 생겨나면서 블루 세트가 동작을 하고 그린 세트는 아주 작게 지금 세트를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걸로 찍어,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또 제가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찍어내는 형태로 구성을 똑같이 해놓고 블루 세트를 확 키운 상태에서 똑같은 트래픽을 받고 성능 테스트를 하고 라이브를 시켜요. 그리고 블루 세트가 정상이고 그린이 문제가 없으면 그린을 아주 작은 단위의 설치 명세만 남기고 내려버립니다. 효율적이죠. 그래서 다시 나온 부분이고요. A/B 테스트는 A 세트와 B 세트가 동시에 라이브 되어 있고 스위치 2에서 A 쪽과 B 쪽을 나눠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버튼이 여기 있고 결제가, B는 결제 버튼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는 게 결제가 더 잘 되더라. 그러면 다음번에 이걸 반영하고 B를 이걸 없애버려요. 그리고 B에는 또 다른 시도를 하는 거죠. 실험적인 걸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요것들은 우리도 이미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A/B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의해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 기법, 비즈니스에서 원하는 기법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롤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 대응이 쉽게 되고, 롤백. 네. 그리고 그 이뮤터블하기 때문에 이미 테스트를 다 거치고 왔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있는지를 투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환경으로 딜리버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보완도 된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요. 주로 요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굉장히 많이 외치세요.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렵게 했는데 이 길이 아니면, 이 산이 아니면 다시 내려와서 다른 산으로 가야 돼요. 이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데브옵스가 이런 거에 대한 포매팅, 이런 거를 이제 잘 해놓으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빨리 하고 언제나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은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 약 팔기 좋은 워딩이에요. 그래서 넣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준비한 거는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가야 되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